지금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국제 이슈를 전달해 드립니다. YTN 보도국 국제부 전화로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예, YTN 국제부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으로 먼저 가보죠. 드디어 미국 기준금리가 내리는 건가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한 말에 대한 분석입니다. 파월 의장은 무역 긴장과 글로벌 성장의 우려의 불확실성이 계속 미국 경제 전망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 압박은 여전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6월의 고용지표가 연준 시각에 변화를 줬느냐는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하자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이 과열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강한 어조로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5년 이후에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해왔거든요. 네. 이달 말로 예정된 올해 5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과연 금리가 실제로 발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숨만 쉬어도 시장이 반응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뉴욕 증시도 즉각 반응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장주가로 보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스탠더드 & 포어스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3002.98까지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말에 2000포인트를 찍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5년 만에 3000선을 넘어선 겁니다. 이후 상승폭이 줄면서 0.45% 오른 2993.0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상승폭을 줄이면서 76.71포인트, 0.29% 오른 26,860.2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75% 상승한 8,202.53의 거래를 마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마 이 시장 반응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국제적으로 좀 번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 파문이 외교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네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격 미국을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예고 없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YTN의 워싱턴 특파원이 김 차장을 만났는데요. 김현종 차장은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한미 간 현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문제도 논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 부부장관 등이 상대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현종 차장이 통상협상 분야 전문가거든요. 네. 그래서 긴급 소방수로 투입해서 대미 설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김희상 외교부의 양자 경제국장도 김 차장과 별도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김 국장은 국무부를 마크하는데요. 롤런드 드 마셀러스 국제금융개발 부차관보와 마크 네퍼 동아태 부차관보를 차례로 만나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도 미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국무부, 경제부처를 각각 나눠서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미 설득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이제 중재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미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영내 현안을 위한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네네. 한일 어느 한편을 들기보다는 이제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문제와 달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외교통상 당국자들의 미국 방문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얼마나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일본 조치가 미국 업계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미국 정부도 어떤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 핵 합의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설전이 이어졌다면서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트위터 글로 이란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더 늘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미국은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긴급 집행이사회에서도 이란이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젠 가리브 아바디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IAEA에 우라늄 저장량과 농도를 완전히 공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핵 합의를 파기한 미국이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IAEA 회의를 소집한 것은 우스운 역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한 지 1년이 된 지난 5월 이후에 핵 합의에 있던 그 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 그리고 우라늄 농축 농도 상한을 잇따라 넘기면서 미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네. 자, 설정만으로 사실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 군사적인 액션 플랜도 추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해상 안전을 위한 동맹국 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조지프 돈포드 미 합참의장이 발표한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과 예멘 해역 등지에서 민간 선박의 안전한 항해 확보를 위한 동맹국 결성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돈포드 합참의장은 많은 나라들과 협력해서 호르무즈 해협 등지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군사적 연대를 결성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포드 합참의장은 2, 3주 안에 동맹국 결성의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을 모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지휘선을 제공하면서 감시 활동을 주도하고 동맹국들은 지휘선을 경비하면서 자국 상선을 호위하게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 등의 유조선이 현지 해역에서 공격받은 데 따른 미국의 군사적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서 정찰 중이던 미 해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자국 유조선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각 나라들이 미국의 참가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은 그저께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이 미국 정부를 폄하하는 문서로 논란이 됐던 이 주미 영국 대사가 결국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킴 데럭 주미 영국 대사가 결국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데럭 대사가 현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이메일 보고서가 문제가 된 건데요. 데럭 대사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본국 외무부에 보낸 이메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서툴다, 무능하다,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던 겁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데럭 대사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만찬 행사에 데럭 대사를 초청했던 것을 취소하기도 했고요. 지난 9일에도 트위터에서 데럭 대사를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에도 난민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난민센터를 폐쇄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한때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난민 수용시설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있는 미네오 난민센터가 폐쇄됐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건데요.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주도해온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미네오 난민센터 폐쇄 현장에서 많은 돈을 아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또 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네오 난민센터에는 2014년 기준으로요, 약 4,100여 명의 난민이 수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난민 수용속이 계속 줄면서 작년 6월에 2,500여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살비니 부총리는 난민 구조선이 이탈리아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반난민 강경책을 써왔는데요. 네네. 이 난민센터에서 근무해온 노동자 50여 명이 현장에서 미네오의 장례식을 경축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센터 폐쇄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도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 이름이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베트남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대표적으로 높여주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 축구협회가 3년 재계약을 제안했다면서요. 예, 베트남넷과 띠엔퐁 등 현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레호아이아인 베트남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박항서 감독의 에이전트와 협상했다면서 3년 재계약을 제안하고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인 사무총장은 또 현재로선 에이전트가 호의적이어서 이른 시간 안에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감독의 당초 계약 기간은 2020년 즉 내년 1월까지인데요. 네네. A대표팀과 23세 이하 대표팀을 모두 맡는 조건으로 지난 2017년 10월에 계약했었습니다. 아인 사무총장은 박 감독이 재계약하게 되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봉을 인상하고 이전에 없던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독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최근 들어서 공식 행사 도중에 몸을 떠는 증상을 보여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최근 들어 벌써 세 번째 그런 증상을 보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현지 시각 10일 베를린에서 안티린네 핀란드 총리와 회담하기 전에 의장대 행사를 하는 도중에 그 양국의 국가가 연주될 때 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화면을 좀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요. 네네. 자, 지난달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영접하는 행사에서도 그랬고요. 지난달 27일 법무장관 퇴임식장에서도 비슷하게 몸을 떤 적이 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은 행사 직후에 메르켈 총리 상태는 괜찮고 린네 총리와의 대화도 예정대로 계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회담 후에 린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매우 괜찮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임기가 2021년까지거든요. 네네. 오는 17일에 65세 생일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메르켈 총리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조금 소프트한 뉴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기도 한데 노래 헤이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스페인 가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아들 문제로 구설에 휘말렸네요. 예, 그 스페인의 국민 가수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친자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사는 하비에르 산체스라는 43살 남성이 스페인 법원에 자신이 이글레시아스의 친자라는 걸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 네. 법원이 산체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들이 맞다는 거죠. 이 소송 과정이 좀 재밌었는데요. 아들임을 주장하는 산체스가 삽입 탐정을 고용해서 미국에 사는 이글레시아스의 아들에게 몰래 접근해서 물병 등에서 DNA 정보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서 자신의 유전자 정보와 일치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재판부는 그런데 이 DNA 정보가 적법하지 않게 채취된 것이라면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건데요. 재판부는 원고 모친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원고와 이글레시아스가 외모가 매우 닮았으며 특히 이글레시아스가 계속해서 DNA 검사를 거부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산체스가 이글레시아스의 아들이 맞다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글레시아스의 변호인은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국민 가수로 통했던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스페인어와 영어로도 낸 앨범으로 그래미상을 받는 등 스페인과 중남미,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초대형 스타입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호소력 짙은 음색으로 앨범 판매량이 무려 3억 장이 넘었거든요. 네네. 라틴 발라드의 전설로 불리지만 이렇게 복잡한 여성 편력으로도 유명한 가수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기정훈 기자였습니다.